안녕하세요. 자동차 구조 원리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자동차를 알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죠. 서울시도 지금 1000만 대 시대가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주변에 이제 자동차는 한 대씩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이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자동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동차란 차체에 설치된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레일에 의지하지 않고 도로 위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운반구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레일에 의지하지 않고, 자, 레일에 의지한다고 하면 이제 기차가 되겠죠. 기차하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기차는 정해진 레일로만 가야 되지만 자동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곳,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일단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게 이제 기관과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어떤 엔진을 사용을 하느냐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엔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동 방식. 자, 어떤 바퀴를 구동축으로 쓰고 어떤 바퀴가 조향을 하는지 요런 방식으로도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차체 형태에 따른 구분도 많이 하죠. 세단도 있고, 그다음에 쿠페도 있고, 컨버터블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 같은 차들. 자, 용도하고 그 생김새가 다른 차들을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성 때문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 오늘은 그 하이브리드까지도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 및 기능에 의한 분류. 자, 기관과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기관과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로 따지면은 외연기관 자동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자, 외연기관은 차체 밖에 어떤 엔진이라든가 동력원이 있고 그거를 전달을 해서 이제 차체를 움직이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자동차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냐면은 증기기관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그걸로 피스톤을 움직여가지고 그 바퀴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초창기의 자동차, 그러니까 130여 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 이전의 모습을 외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찾을 수 있고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 말부터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벤츠라는 회사고요. 자, 거기서 최초의 엔진이 달린 자동차, 휘발유나 알코올로 가용하는 그 자동차를 내놨고, 그게 이후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형태가 어떤 그 기술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가 있는 그 구조가 기술 표준화가 된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전까지는 회사들마다 다 달랐고, 그 다음에 부품 제조 업체들마다 다 달랐죠. 근데 그게 이제 기술 표준화가 되고, 그리고 현재는 일정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라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안전벨트죠. 안전벨트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라든지 다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가장 크게 이제 가솔린 자동차, 우리가 이제 흔히 휘발유라고 얘기하는 가솔린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터리 엔진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건 좀 알아두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자동차,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외에 이제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그 경제성 때문에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그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축전지가 있고
그 축전지로 모터를 돌려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그 중간 단계에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PHV도 있는데, 자,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솔린 자동차,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와 디젤 엔진, 그다음에 로터리 엔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가솔린 자동차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가솔린 자동차는 태초에 자동차가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높은 폭발성에서 오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삼았는데, 점점 이제 뭐 경제성이 두각이 되는 시대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디젤에 비해서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 이제 디젤 자동차, 디젤 엔진은 가솔린 자동차보다 출력은 낮지만 토크가 높거든요. 가솔린 자동차는 엔진 회전수,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이제 계기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RPM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야 좀 힘을 좀 많이 쓰는데, 디젤 자동차는 이 저구간에서도 이제 굉장히 꾸준한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서울시 내의 그 교통 상황에서도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경제성, 연료비가 일단은 가솔린보다 조금 싸고, 최근에는 이제 연비 때문에도 이제 디젤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단점으로는 엔진이 크고 무겁고, 그다음에 진동도 좀 심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화물차나 아니면 승합차나 이런 그 대형 자동차에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터리 엔진이라는 게 있죠. 로터리 엔진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는 일본의 마쓰다 자동차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이제 로터리에 대한 연구를 포기를 했죠. 자, 로터리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피스톤이 있고 위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하 이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밑에서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서 이제 그게 이제 바퀴로 이제 전달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로터리 엔진은 엔진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생긴 이제 로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 로터인데, 그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바로 회전 운동을 그대로 회전 운동으로 연결을 해서 그 타이어를 구동하는 방식이었죠. 로터리 엔진의 이제 장점으로는 일반 그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엔진들에 비해서 출력 손실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뭐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은 뭐 한 1300cc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뭐 3000cc 이상의 엔진을 가진 차들보다도 훨씬 더 출력이 좋았고, 자, 그 때문에 이제 구조가 간단해지겠죠. 아무래도 구조가 간단하니까 중간에 로스가 생기는, 그 비효율적으로 버려지는 그 에너지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 또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한때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에서 연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경제성 때문에 현재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로터를 직접 돌리다 보니까 동력 손실은 적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그 연료의 분사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로터가 회전하는 주기가 일반 자동차들보다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그 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그 로터리 엔진이 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터빈 자동차, 말 그대로 가스 터빈을 이용하는 자동차인데, 아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가스터빈 자동차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요거는 가스터빈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스터빈 자체가 이제 항공기들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워낙 엔진도 크고, 그 다음에 고출력을 낼 수는 있지만, 생산 단가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에는 그 상용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계속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진 대신에 축전지를 탑재를 해서 그 축전지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기관 위치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은, 자,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도 좋고, 좀
내가 자동차를 좀 알아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내용이죠. 위치 기간, 기간 위치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 말은 어려운데 기간 위치 말 그대로 엔진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분류예요. 일단 자동차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자동차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타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자, 뭐 예쁘진 않지만 한번 보시고요. 자, 전기관 자동차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엔진이 앞쪽에 있는 차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쯤에 엔진이 있겠죠. 자, 보통 전륜구동 자동차, 그러니까 앞쪽에 엔진이 있는 차들은 이렇게 엔진을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로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가로로 배치된 형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후기관 자동차. 후기관 자동차는 반대로 엔진이 이제 여기에 있는 자동차들을 얘기를 하죠. 자, 뒤쪽에 있는 엔진이 있는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요? 자, 예전에는 폭스바겐 비틀 같은 차가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이 방식을 고집하는 회사는 지금 포르쉐만 유일하게 지금 고수를 하고 있죠. 간혹 이제 소형차들이나 조그만 차들, 시티카라고 얘기하는 소형차보다 더 작은 분야에서는 실내 공간 활용 때문에 요 뒷부분에다 엔진을 탑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대중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만 그냥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및 기관 자동차. 자, 이거는 뭐 이 안쪽에 밑에 쪽으로 엔진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현재는 그 거의 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자, 언더시트 엔진 자동차. 언더시트 엔진 자동차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이제 화물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포터나 아니면 1톤 화물차들을 보면은 그 시트 아래쪽에 엔진이 위치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앞쪽에 엔진이 위치하는 건 맞지만 요 보통 승용차들은 운전석이나 캐빈 공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화물차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요런 차들 언더시트 엔진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배치 기관 자동차. 요거는 말 그대로 엔진이 요 중앙에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형태 역시도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자,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방식에는 이제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 다음에 사륜구동,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는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운전자 스타일도 틀리고, 그 다음에 각 구동 방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도 별로 안 예뻤는데 자, 자동차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자, 그리고 타이어가 있고요. 자, 일단 전륜구동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전륜구동 자동차는 흔히 이제 자동차 재원표에 보면은 FF로 표기를 하거든요. 자, FF는 무슨 뜻이냐?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쪽 바퀴를 굴린다라는 뜻을 이제 가진 용어고요. 자, 엔진은 차체의 앞쪽에 이제 탑재가 되고요. 자,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원이 양쪽 타이어, 앞쪽 양쪽 타이어로 이제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전륜구동 방식의 장점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는 뭐 특별히 구동을 위한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라든가 일부는 이제 중형차들까지도 사용을 하고 뭐 간혹 대형차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그러니까 쾌적한 거주성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공간 활용에 이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륜구동은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굴리는 거.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무게 배분이 너무 앞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장거리를 갈 때 이제 승차감이 아주 좋지는 않고 그리고 앞쪽에서 동력 전달과 조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앞쪽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진다라는 그 단점이 있겠죠. 반면 뒤쪽은 그 특별한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려가는 역할만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후륜구동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후륜구동은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운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요것도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후륜구동 자동차는 엔진이 자동차의 앞쪽에 탑재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같거든요. 전륜구동 자동차하고. 근데 반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륜구동 자동차는 엔진을 보통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해요. 왜 가로로 배치를 하냐면은 그 동력이 되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뽑기가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로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에 이제 변속기가 그 뒤에 달리고 또 뒤에서 또 이렇게 뽑아내려면 사실 좀 구조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 무게 배분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변속기도 여기에 들어가고 변속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뽑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후륜구동 자동차는 반대로 이렇게 그 엔진이 가로로 배치된 형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세로로 배치가 돼 있죠. 자, 세로로 배치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변속기가 들어가고 자,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뒷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후륜구동 자동차의 장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전륜구동 자동차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반대 조금 약간 살짝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엔진과 구동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더 안정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 세단이나 아니면 스포츠카에도 사용을 하고 그 중형 이상 되는 차에는 이 후륜구동을 채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자, 반면 어떤 단점이 있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에서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이제 출력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내 공간 활용도가 조금은 전륜구동차에 비해서 떨어져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후륜구동 자동차는 차 내부를 보면은 가운데 요만한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시트하고 시트 사이에 이제 터널이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요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추진축, 예,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돌아가는 그 위치를 이렇게 하우스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그 무게 배분이 그래도 전륜구동보다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향은 앞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동력 전달을 뒤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좀 이상적인 비교적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갖고 있어서 운동성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인 효율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낫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죠. 자, 그리고 요 그 같은 후륜구동이긴 한데 자, RR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RR 방식은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 후륜구동은 후륜구동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게 되죠. 자, 전륜구동 자동차를 그대로 이제 뒤집어 놓은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해서 뒷바퀴를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카에 많이 쓰이고 그것도 굉장히 뭐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데 자,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뒷좌석 공간은 거의 뭐 포기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워낙에 구조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현재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엔진이 완전히 뒤쪽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자동차는 현재까지는 뭐 포르쉐가 제일 가장 그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럭셔리카를 만드는 브랜드들은 요 엔진의 위치를 가로로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앞쪽에다 두고 이제 운동성을 좀 극대화한 그 모델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죠. 자, 요 두 가지를 봤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륜구동 자동차. 모든 바퀴에 다 동력을 전달하는 사륜구동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륜구동 자동차 역시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예, 똑같이 생겼고, 자, 엔진은 뭐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 세로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네 바퀴에 이제 전달을 하죠. 자, 예전에는 이 사륜구동 자동차는 그 SUV나 찝차, 그러니까 험로를 주파하기 위한 데 그 생존성의 목적을 뒀지만 최근에 근래 한 10년 사이에는 그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아니면은 승차감을 고려한 자동차들에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륜구동 자동차면은 단순히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험한 데 다녀야 되고 오프로드를 다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스포츠카들 중에서도 지금 뭐 4바퀴를 굴리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차들도 있고요. 아우디에서 나오는 뭐 콰트로라고 써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이 보통 이제 그 4륜구동이고, 벤츠는 포매틱,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는 H매틱, 이제 이런 식으로 그 4륜구동을 이제 표기하는 그 방식들이 각 메이커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륜구동 자동차는 아마도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4륜구동 자동차는 찝차에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소형차들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동력 전달 효율이라든가 운동성에서 보면은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4바퀴를 다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고 생산 단가도 높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체 형태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체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전까지는 차를 위에서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그림은 뭐 어렸을 때 그리는 거나 지금 그리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승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용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차의 형태에 문이 달려 있고요. 문이 앞뒤로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자, 승용차는 사전적으로는 고정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앞뒷열 2열의 좌석이 구비된 상자형의 자동차로 운전석과 객석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차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이 4개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무진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제 리무진이라는 말은 세단을 뜻하는 말로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리무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세단에서 이 길이를 좀 더 늘린 형태를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젊은 분들 아마 좋아하시는 차가 있죠. 쿠페라는 차가 있습니다. 자, 쿠페는 1열 또는 앞좌석의 승객을 중시한 2열 좌석을 설치한 2도어 상자형 승용차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저도 상자형 승용차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뭐 그냥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상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쿠페형 자동차는 보통 이 뒷좌석이 없는 경우가 많죠. 뒷문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자, 뒷문이 없고, 자, 대신에 앞문이 더 크고요. 앞문이 일반 세단형 자동차보다는 앞문이 더 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보자면은 천정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겠죠. 자, 쿠페형 자동차는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스포츠카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도어가 앞쪽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도어가 4개 있는 차들보다 앞쪽 도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옆에 이제 여분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 활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편이죠. 그렇지만 뭐 멋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인기가 있는 형태고, 전통적인 자동차 형태 중에 이제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터블이 있겠죠. 자, 컨버터블은 자, 이제 조금 또 틀리게 생겼어요. 네. 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컨버터블은 자, 앞에 좀 각을 줄까요? 네. 컨버터블은 이렇게 생긴 형태죠. 자, 컨버터블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없는 형태의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폐가 가능한 천정이 달린 차들을 이제 컨버터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카브리올레, 그다음에 뭐 타르가톱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다 같은 그 컨버터블을 칭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션 웨곤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인기가 없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스테이션 웨곤은 자, 캐빈 공간을 이만큼 이제 늘린 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문도 여기에 있고, 자, 뒷문도 있는데 이쪽에 이만큼 이제 적재 공간이 생기는 차들. 자, 이런 차들을 이제 스테이션 웨곤이라고 합니다. 자, 승용차는 뭐 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뭐 굉장히 그 편하게 구분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일 뿐이지 반드시 꼭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는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디자인이 지금까지 변화를 하면서 뭐 4도어 쿠페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걸로만 구분을 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버스가 있겠죠. 자, 버스는 뭐 보닛 버스, 운전석이 기관을 덮고 보닛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를 이제 보통 보닛 버스라고 얘기하고요. 뭐 캡 오버 버스, 그다음에 운전석이 기관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언더시트 그 자동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자형, 그다음에 라이트형 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버스. 마이크로 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들을 이제 그 마이크로 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트럭이 있겠죠. 트럭은 뭐 버스의 구분이랑 이제 비슷한데, 트럭은 보통 이제 그 적재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구분이 되고 그 차체 크기가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거의 뭐 종합되는 내용인데, 승용차, 스포츠카, 그다음에 화물 승용 경용차, 화물 자동차, 승합차, 특별 용도차, 뭐 특별 장비차, 특수차, 뭐 이렇게들 나눠져 있죠. 자, 일부의 자동차 종류는 건설 장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자동차 면허 외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법규상으로 보면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요즘에 사실 뭐 준준형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준준형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고,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를 구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경영,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준준형이란 말은 거 어디에도 없죠. 현재 이제 경영 승용차, 경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그 엔진의 배기량에 대해서 좀 그 관대한 편이라 1000cc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600cc나 400cc 이하를 경영 승용차로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가장 많죠. 1600cc 이하의 그 너비는 1.7m, 높이는 2m 이하인 자동차들은 이제 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중형은 배기량이 1600cc부터 2000cc까지. 보통 세단형 자동차들이 이제 가장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쪽이 바로 이 중형 자동차겠죠. 자, 대형은 배기량이 이제 2000cc 이상이고, 그 길이나 너비, 높이가 모두 이제 소형을 초과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자, 소형의 기준은 길이 4.7m, 그다음에 너비가 1.7m, 그다음에 높이는 2m 이하인데, 요 치수를 이제 초과하게 되고 엔진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형차로 분류가 되죠. 사장님들 많이 타시고 뭐 높으신 분들,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차가 대형 승용차겠죠. 화물 자동차는 한번 이제 읽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화물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이제 뭐 경차는 똑같죠. 길이 3.6m, 그다음에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그 이하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그 화물차는 이제 경영 화물차라고 얘기를 하죠.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마스, 라보 뭐 이런 차들이 바로 그 경영 그 화물 자동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총중량이 이제 3.5톤 이하인 것과 3.5톤 초과, 10톤 미만까지 또 구분이 되고요.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들은 대형 화물차로 또 분류가 됩니다. 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따로 이제 생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화물차긴 하지만 그 견인차들 있잖아요.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오는 견인차들이나 트레일러 같은 차들은 그 자동차 면허 외에도 그 별도의 그 특수차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륜 자동차가 있죠. 이륜 자동차는 뭐 배기량 50cc 미만, 최고 출력이 이제 4kW 이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바이크는 이제 100cc까지가 100cc, 그리고 그다음에 100cc 초과 250cc 이하가 이제 중형으로 들어가고, 배기량 250cc가 260cc가 초과되는 거는 이제 대형 바이크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남았죠. 자,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는 어떤 동력원이 2개 이상을 함께 사용을 하는 그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가솔린과 전기 모터, 그 다음에 디젤과 전기 모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방식은, 자, 직렬형은 이제 엔진을 그 차가 움직이는 구동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발전기만 돌리고 그 전력으로 모터를 돌려서 주행하는 게 이제 직렬형이고요. 병렬형은 엔진과 모터 양쪽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으로 그 두 가지의 장점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 분기식 하이브리드는 직렬식과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조합한 것으로 발진대나 저속으로 달릴 때는 직렬형을 사용하고 일정 속도 이상에는 병렬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가 있죠. 그다음에 수소하고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그 연료전지로 전기를 일으켜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요. 물 위에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상용화 되진 않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지금 계속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자동차. 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버스가 이제 대부분 천연가스로 되어 있거든요. 워낙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른 지역 도시들도 가보면은 차들이 워낙 많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 중에서도 이제 디젤 엔진의 사용을 좀 이제 억제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뭐 워낙에 분진도 많고 뭐 매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구상된 게 바로 이제 천연가스 자동차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를 사용을 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PG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전기 자동차. 이제 차세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연기관의 어떤 대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2차 전지 동력원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뜻하죠. 2차 전지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얘기를 하고 축전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보면은 엔진 대신에 이 배터리가 바닥이라든가 트렁크에 이제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가 뭐 앞으로 어떤 그 친환경이라든가 미래의 이제 교통수단을 이제 대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충전 방식에 대한 그 통일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의 어떤 그 첫 장을 시작을 하면서 분류, 그 다음에 엔진에 관한 거, 형태에 관한 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교재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시기에도 좋고, 또 이제 공부하시는데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강의가 계속 진행될 때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자동차 구조 원리 1강이었고요. 저는 그 2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